자, 그러면 파란책 이제 시작할게요. 파란책 30페이지 보면요. 그 역사교육 내용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도니시 선생님 견해와 그 다음에 슐만 견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이 이도니시 견해예요. 네. 이도니시 견해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교과교육론에서 내용을 내용적 명제, 그 다음에 설명적 명제, 그 교육적 명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제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요. 자, 내용적 명제라는 것은 역사라는 학문을 성립시킨 그 역사 그 자체의 내용인데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이런 내용이죠. 설명적인 명제는 역사 개론이나 역사교육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인데 역사학의 역사, 역사학의 역사는 뭘까요? 사학사, 우리가 이제는 낭케의 뭐 역사, 뭐 이렇게 역사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배경, 역사적 지식의 특성, 역사적 사고의 성장 등 같은 내용처럼 역사에 대한 일종의 이해 형식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는 교육적 명제야.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행위와 직접 관련된 명제들, 그러니까 역사학의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적 명제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명나라의 역사, 명의 역사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내용적 명제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역사의 뭐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디 설명적 명제겠죠. 그 다음에 탐구학습 방법이라든지 역할극이라든지 이건 어디에 속하겠어요? 교육적 문제에 속하겠죠. 세 가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내용적 명제라는 것은 구체적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것이고요. 설명적 명제는 역사 철학자나 역사 교육학자와 관련된 명제죠. 그래서 있고 교육적 명제는 역사 교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학 및 현장의 역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교육적 명제고요. 자, 역사 교육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일단 내용적 명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내용적 명제는 역사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강조해요? 이건 역사에서 강조되는 거고 이 역사 교육에서는 설명적 명제와 교육적 명제에 관심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메타 이론이라고 해요. 메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이게 여기가 이제 그 접두어 붙을 경우에는 뭐뭐를 뛰어넘어서라는 뜻이에요. 예, 형상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역사학적 내용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밑에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다음 이념이라든지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메타 이론이죠. 예. 그래서 뭐 피직션 같은 경우는 뭐 물리학이지만 그 메타피직션은 뭐야? 그 형상 피직션을 튀어나온 그거 눈에 안 보이는 동력과 원리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사학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죠. 자, 마찬가지로 메타는 뭘 뛰어넘는다는 뜻이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이제 뭐냐면 슐만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슐만은 그 전 시간에 그 남색책 할 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여러분들 이제 아실 텐데, 근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또 언급하냐면 남색책의 내용과 요 파란책의 내용이 약간 미세하게 뭐냐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는 남색책 내용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슐만이 이걸 좀 딱딱 암기하기 좋은 건 여기야. 파란책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볼 텐데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은. 자, 일단 내용 지식을 보면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방법론적 지식 이렇게 외워 두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방법론적 지식이란 건 뭐냐? 요거는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예. 이건 뭐죠? 연구 방법이야.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연구 방법하고 이제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다른 거예요. 교수학습 방법은 뭐죠? 가르치기 위한 방법적 지식이고 연구 방법은 어떤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이야. 자, 예를 들어 뭐 탐구학습 방법? 이거는 뭐죠? 교수학습 방법이죠. 근데 뭐 문학 기술직 방법, 그다음에 뭐 그 자연주의적 방법, 이건 뭐게? 연구 방법이죠. 양적 연구, 뭐 질적 연구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교수 내용 지식이 있어. 이거는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으로서 학생들을 하여금 교과를 이해하게끔 제시하고 조직하는데 유용한 아이디어, 유추, 은유, 직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식을 말한다. 그 중에 이제 기억할 게 유추인데 유추는 따로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교수 내용 지식 쓰면 요거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 교육과정 지식은 일정한 단계에 거쳐서 어떤 주제를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내용 지식. 그래서 파란책에 있는 내용을 좀 외워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역사 연구학의 뭐 연구 범위 이런 거 각자 보세요 그냥. 예. 그 다음 역사교육의 목적에 이제 들어가서 역사교육 목적을 예전에 했죠 같이. 근데 여기에서 안 한 것만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 이제 내재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내재적 가치. 자, 역사교육의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된 거예요. 네, 역사적 사고 양성.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두 분의 학자가 있는데 버스턴하고 다니엘슨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니엘슨 빼버리고 버스턴이 딱딱 떨어져요. 이 사람이. 그래서 버스턴은 역사 교육을 어떻게 봤냐? 이 사람이 본 관점이에요. 현재 문제가 어떠한 기원을 가지고 어떻게 발달했는가? 는 지식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사회와 현재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배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디와 연결되면 요거와 연결되죠. 예. 그래서 현재 이해라는 측면에서 역사교육 가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디와 연결돼 있어요? 여기와 연결되죠. 과거 사람들의 상상적 제공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생활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문장은 어디와 연결되죠? 뒤에 역사 속에서 반복된 상황이 있다는 걸 전제로 교훈의 역사를 강조한다. 반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교훈과 연결돼요. 예. 그거는 항상 법칙이야. 이건 서양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교훈적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항상 반복되는 거야. 왜냐면 그 과거나 현재나 인간성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역사는 뭐야? 똑같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예. 순환, 반복, 교훈은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버스턴이 종합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뭐냐? 우리는 역사의 가치가 현재 및 미래의 세계에서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뭘 제시한다? 통찰력을 제시한다. 여기 핵심 키워드는 뭐죠? 통찰력이다. 네. 통찰력이 뭐죠? 통찰력이라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의 의미를 불려서 어떤 의미를 이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이돈 있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원숭이한테 이제 우리를 줬는데 우리는 이제 그 가져줬는데 원숭이한테 이제 뭘 했냐면 막대기 하나를 집어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 상자 하나 놓고 거기 줄 달린 바나나를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원숭이가 처음에는 이제 에이 모르겠다면서 막 시도고 다니다가 바나나 못 따먹죠. 그러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뭐냐면 놀고 있는데 놀면서 그 상자 위에 올라왔더니 생각을 한 거야. 상자 위에서 막대기를 씻어갖고 줄에 달려있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돈이죠. 요게 뭐냐면 통찰력이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니엘슨 이거는 뭐 각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쭉쭉 넘어서 그 뒤에 있는 뭐 역사적 교훈이니 뭐 교양의 역사, 민족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 아까 예전에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3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39페이지에 보면 역사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때 역사 의식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때 이제 요소다 해갖고 역사 의식 요소를 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존재 의식, 변화 또는 발전 의식, 자아 의식, 시간 의식. 예. 그래서 이제 존재 의식은 자신의 역사 가운데 위치했다는 의식. 그래서 난 일제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난 존재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 역사는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는 일제시대의 그 암흑한 통치를 타파하고 독립해야겠다. 그럼 나름대로 의식을 변화 발전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역사를 읽거든요. 난 일제시대 때 이제 이 암흑의 통치, 그러니까 일제의 어떤 통치를 쳐볼 수 있는 건 나다. 이런 건 자아의식이죠. 그럼 말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머릿속에. 그 뭐야? 그걸 뭐냐면 행동으로 연결시켜야겠죠. 이 사상과 행동을. 시간의식이야. 그래서 이제 존재의식, 변화발전의식, 자아의식 이렇게 있는데 인고생들은 여기까지는 잘 가요. 여기까지는.
근데 막상 하라고 하면 여긴 안 돼. 시간의식은. 그래서 참 안타까워. 예. 존재의식, 변화발전의식, 자아의식까지 잘 있거든요? 근데 막상 뭐가 부족한 행동이 부족해. 이건 뭐가 없는 거야? 시간의식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파란 책에선 4가지가 있는데, 녹색 책에선 6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찾아서 이제 보시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역사의식의 기본 요소가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책을 보면서 이제 얘기할게요. 필요 없는 건 이제 건너뛰어야 되니까. 41페이지 보면 제2장 뭐 역사학과 역사교육 해서 역사학의 성격, 뭐 역사 의미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추상적이고. 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사료 비판 부분을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몇 페이지 보시면 44페이지부터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사료 비판인데 사료 비판을 왜 해야 되겠어요? 일단 지금 남아있는 사료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고 뭐예요? 거짓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료 비판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사료 비판하기 전에 사료의 성격부터 볼게요. 자, 나는 사료를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사료를 분류하는 기준이 보면 성문성, 목적성, 동시대성이야.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 성문성, 목적성, 동시대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 유물 무형적 정승과 같은 비문자 자조, 문자 자조, 이런 것들. 이게 첫 번째인데, 잘못해. 그러니까 이게 사료는 성문성, 목적성, 동시대성인데, 요거 성문성과 관련된 게 요거예요. 문자 자조나 아니면 비문자 자조냐. 이렇게. 성문성이라는 건 뭐냐? 문자가 적혀 있는 거와 문자가 적혀 있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 이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성은 이제 여기 밑에 있죠. 목적성은. 이렇게. 자,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걸 남겨둬야겠다 하는 사료와 만든 거 의도 자체가. 근데, 처음 만들 때 의도 없이 그냥, 남겨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역사적 자료가 되는 거야. 사료가.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이걸 만듦으로써 파라오의 위대성을 후대 사람들 알려주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목적성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중석기 시대 패총을 남겼어. 패총은 뭐예요? 그 당시 조개 덩어로서 일종의 쓰레기장이잖아. 근데 이걸 남겨두면서 이건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 생활상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남겨야겠다.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만들다 보니까 그 쓰레기통을 남겨도 보니까 이게 나중에 후대 사람들 보기에 상당히 좋은 사료가 되는 거야. 자, 이때는 목적성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시대성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동시대성. 동시대성에 따라서 1차 사료와 2차 사료 분류해. 이게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자, 1차 사료는 뭐냐? 만들어진 시점이 역사적 사실과 일어난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든 유물이나 저작물을 가리켜. 그러면 2차 사료는 뭐겠어요? 2차 사료는 그 뒤에 이제 해석이나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편집한 사료를 2차 사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요건 2차 사료가 여기예요. 예.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죠. 자, AD 4세기 이전에 우리나라를 기록한 사서가 있어. 하나가 이제 삼국사기와 그 다음에 삼국지 위지동의전 있죠. 위지동의전. 자, 그러면 삼국사기와 삼국지 위지동의 중에 어느 게 1차고 어느 게 2차겠어요?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1차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2차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료의 신빙성 입장에서 대개 보면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이제 그때보다 한 700년에서 1000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쓴 거니까, 보고 드는 걸 적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료의 어떤 신뢰성 측면 상대적으로 1차 사료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더 높게 평가해요. 예.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 교과서 보면 4세기 이전의 기록들은 다 뭐예요? 삼국지 위지동의전이지 삼국사 기록이 없어.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제 삼국사 기록 좀 4세기 이전은 좀 약간 짜집기하고 나중에 뒤에 있던 거 앞에 갖다 붙이고 해갖고 왜곡된 게 많다 해갖고 잘 안 믿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구분한다. 1차 사료, 2차 사료를.
이 1차 사조 안에는 그 성격에 따라 또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죠. 현장적 성질을 지닌 것과 용의 주도 계획의 논리를 이제 전개하는 이런 쪽 논문들. 당시대에 이제 뭐냐면 기술적인 선멸문 등등등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그러면 1차 사조와 2차 사조의 차이점이 뭐냐 이제 나오는데, 자, 1차 사조에 대한 설명이나 판단, 견해, 의견들이 담겨 있는 자료는 2차 사조가 하는데, 자, 1차 사조가 여기에서 이제 비교가 나오죠. 1차 직접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2차 사조는 뭐야? 상황적 증거야. 그리고 1차 사조가 목격자의 생생한 증거라 한다면 2차 사조는 전해지는 그래서 전해드는 거야. 예. 그래서 법에서 그렇잖아. 보고들은 자기가 직접 본 게 증거자로 하는 거지. 증인도 누구부터 한 번 들어가지고 한 거는 증거자로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기출문제 답안도 그죠. 카드다 통신은 뭐예요? 좀 신뢰하기 어렵잖아. 인명 게시판에 뭐 맞다. 이건 뭐가 2차 사조가. 자가 직접 듣는 건 뭐야? 1차 사조고, 예, 교수로부터 듣는 거는, 예. 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예가 다른 있어. 우리나라는 삼국 고대 시대 때 기록이 거의 안 남아있어요. 예전 많이 남겼는데, 전쟁이 뭐 하면서 없어지면서, 실제로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게 삼국사고, 삼국유사거든요? 예. 그렇지만 되게 1차 사조를 활용하죠. 왜냐면, 그 전에 있었던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사조 활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활용에 따라서 1차 사조, 2차 사조 달리하는 거예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자, 조성욱의 시작자 유독경에 쓴 발해고를 할 때 발해 역사나 질 연구할 땐 이건 뭐예요? 후대에 만들어진 사료이기 때문에 2차 사료죠. 그렇죠. 유독공의 학문이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1차 사료가 되죠. 예. 그래서 2차 사조와 1차 사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료 비판 부분,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뭐냐면 예전에 한번 자주 나올 때가 있었어.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객관식 나오고 나서는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어요. 그게 한 10년 넘었나? 근데 제가 예전에 또 10년 주기설이라고요. 10년마다 안 나올 때는 좀 나오게 돼 있어. 향토사도 거의 92년에 나왔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전 거는 계속 무시하는 분도 있더라고. 뭐 몇 년까지만 봐야 된다. 뭐 그런 식이 있는데 다 보세요. 예? 다 보셔야 돼. 거기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초에 나오면 보고 넘어가야 돼, 일단. 예. 자, 일단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을 이렇게 단계가 있죠. 외적 비판을 보면 사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작업으로서 어떤 사료가 진본인지 원본인지 확인한 것이 외적 비판이다. 그래서 외적 비판은 대체로 다음 같은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하강세기 같은 거 있죠? 하강세기 지금 뭐 이게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막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외적 비판이야. 진위 여부를 하니까 일단 사료의 저자나 작가를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료 연대를 확인해야 되고, 이때 사료 연대를 확인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 비문자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게 방사선 이게 탄소 연대 측정법인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하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 작업은 원사료의 진위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거야. 그다음 보존 상태.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 보존 상태가 원본 그대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중간에 조작되고 위절되고 포적되고 오류된 게 되게 많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문장의 부분적 차이점을 추론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원본이 있는데 이 원본이 이제 쭉 있다가 나중에 이게 계속 내려오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문장을 수정해가지고 원본을 뜯어 고친 게 있어. 그러면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어떤 걸 통해서? 대표적인 문장의 부분적 차이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 있죠. 원본이 있는데 갑자기 계몽이니 이성이니 이런 말들이 틱틱 나와. 그것도 조선시대 때 쓰여진 그 14세기 사서에. 그러면 이 말은 계몽 이성이라는 말은 그 당시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19세기 들어와서 누군가 이걸 지우고 그 말 썼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고려시대 사서인데 고려시대 때는 지금처럼 그 중국어 어법대로 쓴 게 아니라 한국어 어순대로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그 문장이. 근데 중국어 어순이 각각 튀어나와. 이거는 고려시대 때 원본에 쓰다가
누군가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시점에 바꿔치기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조작이나 위작 같은 것들, 포조를 뭐냐면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한왕세기도 요거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조작 여부가 되게 많잖아요. 조작됐다, 위작이다, 위작이 속하겠죠? 그러니까 한왕세기 보면 계몽이성이란 말이 참 나와. 계몽이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발전이 어떻고,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왕세기에 믿지 못하는 거야. 후대 만들어 놓은 거다, 소설책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외적 비판은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인근 학문들, 사회학이나 과학기술 같은 것들 하는데, 금속학이나 공문서학, 그 다음 문자학, 계보학, 화폐학, 연대학, 특히 이제 탄소연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자주 이용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역사적 비판이나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 사료들 역사 연구에 의해서는 단순한 사회 진위 여부를 가진 것만 충분하지 않고, 뭐냐면 내용을 파악해줘, 의미를. 근데 이게 의미가 아니라 주로 이제 외적인 거, 나중에 조작 포절, 그냥 진위 여부만 보기 때문에 외적인 거 보고 그것을 이제 뭐냐면 내용을 파악하는 게 내적 비판이에요. 내적 비판인데 내적 비판은 사료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작업으로서 역사적 분석을 한다. 이렇게 있고요. 자, 내적 비판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의미와 또 하나는 적극적 의미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텍스트 비판과 문맥 비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자, 소극적 의미는 사료의 저작자의 능력이나 자격을 규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료의 신뢰성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성이 믿을 수 없죠? 그리고 이 사료가 뭐 7살, 6살짜리가 만들었어. 그러면 믿을 수 없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소극적 의미에서 있고, 적극적 의미는 사료 내용의 축자적 의미와 첨단 의미를 구별. 축자적 의미는 뭐냐?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의미야. 근데 첨단 의미는 뭘까요? 그 밑에 있는 진짜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너 잘났다. 너 잘났어. 참 잘났어. 그렇게 하잖아요. 너 잘났다는 의미가 그걸 축자적 의미로 해석할 때는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뭐냐면 네가 얼마나 잘났니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이잖아. 예. 근데 이런 거는 지금은 알아. 우리가 미묘한 뉘앙스를 아는데 천년 후의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 너 잘났다 하면 진짜 잘났구나.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참다운 의미를 구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내적 비판은 이제 텍스트 비판하고 그 다음에 문맥 비판 이렇게 있는데 텍스트 비판은 이제 소극적 의미와 좀 약간 겹쳐요. 사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작업이고 사료의 의식적이나 무의식적 거짓이나 잘못된 내용, 가정, 말 등이 섞여 있는 검토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강개토 대왕비에 이런 게 있죠. 그 강개토 대왕비에 뭐 백잔이란 말 있죠. 백잔. 백잔은 고구려 사람들이 뭔가 의식적으로 뭔가 그 백제를 좀 낮춰서 말하는 거잖아. 백제는. 이런 것들 가져내는 거죠. 그다음 문맥 비판은 사료에 나타나 있는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이걸 이제 콘텍스트 비판이라고 하죠. 텍스트에다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콘텍스트는 배경이나 어떤 문화적 환경 이런 거는 같이 하는 문맥 비판인데 이건 단순한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걸 넘어서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 어떤 문화적 환경을 같이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전시 검열 때 독재체제의 문서에는 풍자나 비유, 수사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거는 그것을 이제 단순히 문맥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비춰야지 해석을 가능한 거야. 자, 예를 들어 전두환 시대 때 김대중을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야 인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쫓겨나갖고 미국 막론 가잖아. 그래서 1985년인가 다시 귀국을 해요. 근데 뭔가 이거 팩트를 써야 되겠고 기사는 김대중의 존재를 또 그게 비판적이든 부정적이든 쓰면 존재 부각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간종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쓰냐면 제야 인사 이렇게 쓰는 거야. 오늘 제야 인사가 귀국했다. 거짓말 아니죠? 근데 이때 제야 인사는 뭘 비유한 거죠? 김대중을 비유하는 거죠. 이런 걸 알려면 뭘 해야 돼요? 문맥 비판을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는데
그러면 한번 제 예를 들어 이제 볼게요. 자, 강개토 대항비에 볼 때 강개토 대항비에 보면 마모된 글자들이 많죠. 그걸 다시 복귀시키는 건 뭐가 필요한 거죠? 외적 비판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예. 근데 이제 강개토 대항 보면 백잔이라는 의미가 있죠. 뭐 백잔이라는 말 있고 동의매금이라는 말 있고 등등 하면 뭘 알아야 돼? 텍스트 비판을 해야지. 예. 그 다음에 그 강개토 대항의 왜의 실체를 알고 싶다. 그래서 왜가 그 당시에는 야마토 정권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 혼슈나 쿠슈 지역에 있었던 여러 파벌 중에 하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이거는 텍스트 비판이 아니라 뭐죠? 문맥 비판이죠. 이건 사회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깔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외적 비판 나왔고 그 문맥 비판이 예전에 또 나왔는데 시험 문제 문맥 비판이 많이 나와요. 근데 문맥 비판을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역사 사례를 주고 물어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네. 그 앞부분에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놓쳤네. 거기가 사유 비판 방법이니까 여기네 여기. 그 앞부분에 이제 사유 비판할 때 그 뭐냐면 고조할점 같은 건 이제 있어요. 고조할점. 이게 예전에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여기가 뭐 사료 비판할 때 뭐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예전에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조가 과거에 있었던 일은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완전한 형태에 전환되지 않죠. 그래서 사조가 알려주는 역사의 사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이게 고려할 점은 사조의 내용은 의식적인 게 아니거나 그걸 만든 사람의 선택된 것이다. 때문에 과거의 사실은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편집된 사조들이 많고 왜곡된 사조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조 내용에는 사실과 견해가 혼용되는 경우가 흔하며 때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왜곡되어 있다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사실과 견해가 혼용되어 있다는 거야. 예. 팩트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 그리고 그거에 따라 만든 사람들이 왜곡도 있다. 이런 것들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유도 해석하는 단계에서 뭐냐면 달리 해석하기도 하죠. 그대로 안 믿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 유형에 앞서 사유 자체의 검토가 성행돼야 된다. 그래서 사유 자체를 접할 때 고려할 점들 세 가지. 이게 예전에 한번 그 기출문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관련된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예문이 주어지고 물어봤어. 그래서 찾아서 한번 기출문제 분석 풀 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은 뭐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47페이지 보면 역사학과 뭐 사회학 차이점 등등이 있는데 이건 뭐 예전에 그냥 융합형 강조할 때 그걸 해서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 막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역사철 이분은 갖다 붙여놨네 여기를. 예. 역사철학은 사변적 역사철학과 비판적 역사철학인데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간접론과 이제 실증론 이렇게 있는데 간접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딜테이나 코르체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강조되는 건 뭐 개별성, 특수성 이런 것들 그런 걸 강조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실증론인데 여기에서 이제 실증론은 좀 약간 개념 파악이 필요해. 요건 이제 있는데 여기에 실증론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증론은 첫 번째는 뭐냐면 랑케 실증주의야. 이게 첫 번째 원조부터 얘기해야겠네. 아유, 이게 왜 안 지워져 좀. 삼성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거 펜이 안 좋아. 아유, 자, 랑케 이게 먼저 보자고 꽁트의 실증주의. 꽁트의 실증주의. 원래 원조는 꽁트예요. 네. 그래서 꽁트는 사회를 분석할 때 정학과 동학으로 나눴죠. 그래서
원래 있는 그 형상적인 측면 연구한 다음에 사회 발전적인 동학을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화 법칙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반만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랑케야. 랑케는 요거 다 빼버리고 정학, 동학 빼버리고, 이 사람은 개별적인 사실만 강조해. 그래서 랑케는 개별적인 사실을 연구한 다음에, 그걸 또 뭘 하죠? 일반화를 시키죠. 근데 일반화 안 시키고 이 개별적인 사실들만 강조해. 그 반만 받아들인 랑케 그 실증주의고, 그 다음에 꽁트의 실증주의를 또 다른 식으로 반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 이게 뭐냐면 신실증주의자야. 이게 이제 20세기 때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요거 이제 신실증주의를 또 논리실증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표적인 게 그 밑에 있는 누구야? 포프하고 햄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동학과 정학 중에, 정학은 동학 안 받아, 이거 뭐야? 정학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연구해요. 그러니까 사회 형상을 자연 형상처럼 고정된 걸 파악하고 그냥 그 자체로 법칙을 이제 탐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예요? 사회적 형상이 자연적 형상이야. 그러니까 사회학과 자연학은 동일하고 역사학도 동일하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랑케 실증주의하고 신실증주의는 달라요. 예. 그래서 동일하게 보지 마세요. 여기에서 실증론은 어디에 속할까요? 호프 햄프에 나오니까 이거는 신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 이렇게요. 교육학에도 나와요. 교육사에도 이렇게 잠깐 언급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보면 뭐 근대 역사학 같은 거, 동양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번 같이 언급했으니까 이제 안 한 것만 좀 볼게요. 거기 이제 보면 뭐가 나오냐면 56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이 56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그 뭐가 나오냐면 랑케 비판에서 새로운 역사학이 등장하죠. 이 20세기 새로운 역사학을 뭐라고 하냐면 신사학 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마르크스학부터 해갖고 프랑스 아날레이키. 그래서 마르크스학이 아날학파에 영향을 미친 게 뭐죠? 구조라는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그는 종전에 랑케 사학을 비판했어.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비판했다고 부정한 건 아니에요. 네, 비판적인 계승을 했다. 그래서 랑케의 어떤 그 실증적인 어떤 그 사료 분석 비판 방법은 받아들였지만 좀 약간 많은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 이유를 봐야겠죠. 일단 랑케 사학이 뭐냐? 랑케 사학 같은 정통적 역사학은 신사학의 입장은 과학적 논리가 교요되고 개념과 이론이 예매하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역사 연구 방법 기술이 구태의연하고 원시과학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랑케 사학을 비판했다. 그러면 요거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신사학이 어떤 측면에 비판했는가? 요거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또 비판한 게 있죠. 뒤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전에 있었던 뭐냐면 역사를 비판하죠. 이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비판하는 내용들 쓰시면 되고, 이건 녹색 그 남색책에 있으니까 그 남색책 내용을 쓰는데, 여기에서 비판은 누가 비판한 거죠? 신사학 계열이 랑케 사학을 비판한 거야.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헌 중심, 정치사 중심, 연대사 중심의 랑케 사학을 비판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신사학, 프랑스 아날사학, 영국의 네미언사학, 독일의 사회구조사 이런 것도 있다. 자, 이들 사학은 공통적인 경향이 있어요. 첫째, 역사학의 목적을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가르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역사 연구의 대상이 폭이 확대됐죠. 정통적인 정치사, 외교사, 군사사 이런 데는 되게 랑케 사학인데, 왜냐하면 랑케 사학은 공적인 문서만 강조하죠. 공적인 문서들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다양한 사료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 외에 사상사 같은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을 적용했어. 그래서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같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역사학의 인물을 시대적인 어떤 착오나 사상 제도 불합리성을 구명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는 데 있다.
요거는 뭐와 연결되냐면 계몽주의가 연결돼요. 보통 계몽주의는 뭐죠? 근대성이죠. 예. 그래서 모더니즘은 원래 계몽주의를 바탕한. 계몽주의 뭐 인간은 전제 조건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을 통해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면 역사는 어떻게죠? 진보한다. 요거 연결시켜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마르크스든 아나리든 뭐든 다 뭐와 연결된다? 계몽주의를 밑에 깔고 들어온 거야. 그 신념 자체가. 그 역사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불합리한 것들을 뭐냐면 타파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사회주의도 널리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 인간 이성적이요. 그 당시 마르크스가 보기에 불합리한 건 뭐예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를 타파하면 진보한 게 뭐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야. 근데 이런 신념이 네 번째 신념, 이 계몽주의 신념, 근대성의 신념이 무너진 게 20세기 때죠. 20세기 중후반 때. 그러면서 모더니즘에 반대해서 모더니즘을 대체한다. 포스터를 집은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게 인간이 이성적이라는 그 전제 자체를 뭐야?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인간은 뭐야? 이성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본질은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 지금 AI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점이 뭐야? 이성적이야? 이성적 논리적인 거 오히려 AI가 더 뛰어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그 제2차 면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AI가 하면 더 정확하다. 그 면접이 너무 이게 주관적인 거잖아. 기준이 있어도 막 그런 말 간접적인 감정적이란 말. 주관적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역사는 진보예요? 아니죠. 역사는 단계타 진보하는 게 아니라 우연적이고 그다음에 불연속적이고 어떤 우발적인 거에 역사는 변한다. 그래서 박근혜의 태블릿 PC 최근에 태블릿 PC에서 좀 정권이 바뀌었잖아. 이거는 계몽주의 역사관하고 설명 못해요. 자, 하여튼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고 그걸 깬 게 뭐다?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볼게요. 아까 얘기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 깨기에 등장하죠?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 뭘 바탕으로 한다고 했어요? 계몽주의. 이성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의할 게 뭐냐면 역사학에서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역사, 정치, 철학 등등등등 문학적인 것에서 등장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근대적 경제성장을 가지고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제성장이 발전,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꼭 아니거든. 그런 걸 느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홀로코스트 있죠. 유태인 대학사에 대한 경험한 인간성의 믿음의 상실.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성적인 생각했는데 막상 유태인 대학사를 겪어보니까 저는 이성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이고 개념이 없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원래 이성적이 아니다. 그러면 깨면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사회에 형성된 인류사회의 발전에 대한 믿음을 부정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학에도 영향을 줘요. 역사학에도. 그래서 역사학에 영향을 준 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죠? 텍스트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문화사. 그래서 텍스트론이나 신문화사나 이게 뭐냐? 언어가 언어적 허구라는 걸 인정해. 근데 중요할 것은 텍스트론은 언어가 허구이기 때문에 아예 부정을 하는 거죠. 역사는 뭐냐면 아예 존재하지도 않다. 뭘 한다? 역사는 발명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신문화사는 언어의 허구성을 좀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나름대로 허구도 있지만 뭐다? 진실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100%는 아니지만 다르게 읽기나 비판적 읽기라면 뭐냐면 뭔가 역사 사실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포스트 모던을 반만 받아들이죠. 50%는. 그리고 역사는 발명하는 게 아니라 뭐죠? 발견하는 거죠. 네, 발견. 그래서 이게 이제 텍스트론과 신문화사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론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거시사적인 게 아니라 이제 뭘 받아들이죠? 미시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신문화사는 언어의 허구성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좀 진실이 있다.
그리고 다르게 읽기를 통해서 뭐냐면 깰 수 있다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시사적인 측면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반을 받아들였고 반은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텍스트론과 관련된 것들 좀 볼게요. 예전에 이제 텍스트론과 관련된 게 여기부터야. 여기부터 해가지고 아이고, 예. 그래서 요 밑에 여기까지가 텍스트론과 관련된 거예요. 자, 사회 역사에 대한 이단 시각은 역사를 과학보다 문학에 가깝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뭘까요? 나중에 이제 그 갈색책 읽을 때 아시겠지만 하이트 하면 무조건 텍스트론, 문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할 건 하이트가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거기 뭐 갈색책에 뭐 역도는 나온 사람들 나왔다고 다 역사학자는 아니야. 예, 거기에 보면 철학자도 있고 과학철학자도 있고 문학가 있는 분 있는데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얘기했던 걸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른바 언어론 전환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가 계속 전환해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실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지. 제가 여기 손이 좀 다쳤어. 손가락이 좀 약간 찰가상을 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이제 접사하면 전화주면서 손을 비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갖다 보여. 얘 보니까 손이 여기 잘렸대 엄지손가락이. 그러니까 그 뒤에 듣고 딱 듣는 사람 또 듣는 사람이 엄지손가락 자른 게 이제 이 사람 또 더 가장을 해가지고 손목이 잘렸대. 어떤 팔을 잘렸대. 죽었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점점 부풀리는 거잖아. 예. 이건 뭐다? 언어의 전환의 대표적인 거죠. 자, 원래 언어의 전환 같은 이 텍스트론은 언어학과 문학 이론을 어디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역사학에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 언어학의 텍스트론이 이제 역사에 영향을 주는데, 자, 역사 연구에서 의미를 얻어내는 것이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언어이다. 즉 언어는 단순히 현실세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규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뭐다? 발명하고 구성하는 거다. 예, 발명과 구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성이라는 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거는 발견하는 거죠. 자, 텍스트론적 입장에서 보면 역사에 담는 언어적 허구이며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요게 담론이란 말 있죠? 담론이란 뭐죠? 남색책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담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그 지배 집단이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에서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야. 이건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 근데 그걸 믿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지배자에게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신화 같은 거 있죠. 신화, 뭐 동명성화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담론이야.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죠. 지금도 담론이 있어. 근데 예전처럼 무식하게 뭐 신화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지. 예. 그런 것도 이제 담론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정치의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발명이다. 따라서 역사 연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를 다루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이루는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 자료가 표현하고 있는 작품,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 그 자체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 한 편이나 문학 작품을 해석하더라도 항상 그걸 염두해서 사회적 맥락이 뭐고 그 작품을 담고 있는 사회적 맥락이 뭐고 의도가 뭐고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의도와 사회적 맥락이나 거신의 담론은 다 해체시키고 뭐만 보는 거야? 그냥 그 텍스트 자체만 보는 거야. 그 텍스트도 누구에 의해서 했든 그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이제 해석되는 그런 것들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는 언어의 속성상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독자는 의식적, 무의식적 간에 자료에 일관되고 통일적 의미를 부여하고 저자의 의도에 염두에 두지 않고 뭘 해야 된다? 해체적 읽기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해체적 읽기의 의미를 쓰면 이거 쓰시면 돼요. 의식적, 무의식적 간에 자료에 일관되고 통일적 의미를 부여하여 저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읽는 것을 해체적 읽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해체적 읽기. 해체적 읽기는 좀 약간 수동적이죠. 적극적인 해체적 읽기를 바탕으로 뭘 하는 거죠? 해체적 쓰기를 해야 돼. 해체적 쓰기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신문화사에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요. 여기부터는 신문화사거든요. 이거는 이제 남색책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자, 신문화사는 역사 연구의 두루진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신문화 문화적 형상에 대해서 나타난 역사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문화를 역사 중심의 연구 대상, 문화를 역사 연구의 중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화를 정치, 경제, 사회 담론의 한 부속품으로 나눴죠. 예. 그런데 신문화사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 문화가 뭐냐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강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신문화사는 문화 형상의 내포된 의미를 요게 핵심적인 말이죠. 과거와 현재 대학 코드로 설정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역사를 본다. 과거와 현재 대학 코드에서 문화를 통해 역사를 본다. 여러분들 이제 뭐 과거 시험하고 예전 과거 시험하고 인고 시험이 뭐 동떨어질 것 같죠? 아니죠. 획일적인 기준으로 해서 인재를 선발해서 뭐냐면 하는 시험은 동일하죠. 그 한 번에 합격하고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몰빵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다단계도 여러 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한다. 열심히 할 필요 없죠. 그때마다 하면 되니까. 근데 2, 3년 몇 년을 투자해갖고 한 번 딱 그 교사라는 지위에 딱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진짜 범죄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며칠 금고형 받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교사생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와 현재의 코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신문화사와 연구의 대상을 삼고 있는 문화적 형상은 외연 쪽 사회 구조의 한 틀을 이거나 커다란 문화적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넓은 일상 문화죠. 그래서 예전에도 문화사가 있었어. 근데 예전의 문화사는 외형적 사회 구조 큰 틀 속에서 하나의 문화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다 거대 담론을 해체시키고 일상 문화 자체를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사람들의 생활 문화, 미시사적 접근이죠. 예, 일상생활상 이런 것들을 봤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문화사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요부터는 텍스트론과 이제 신문화사의 장점, 시사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먼저 볼 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그 문단은 텍스트론이야. 텍스트론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자, 첫 번째 뭐냐면 교과서 같은 교재에 담고 있는 역사의 사실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준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 하여금 교과서와 같은 텍스트와 쓰여져 있는 역사의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예. 두 가지 유형점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워두세요. 학생들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자, 신문화사 관점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거창한 역사적 구조관이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역사 사건이 역사교육 소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 미시사와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습의 소재와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남색책에 있죠? 뭐 미암일기나 세미록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 민중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민중사는 뭐 개국투쟁의 역사 뭐 이렇게만 접근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외워두세요. 이건 뭐 남색책에도 있어요. 그리고 남색책 내용이 더 자세히 돼 있죠. 그리고 남색책은 이제 문제점도 같이 있으니까 그 저번에 했던 남색책 내용과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뭐 설명과 이해는 이제 있고 뭐 영역적 받침적 이건 다 그 예전에 했던 거 이제 동일한 거니까 보시고 다만 이제 뭘 좀 보시냐면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보면 그 총괄적 설명 과정에서 69페이지, 7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70페이지.
거기 이제 마지막 문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잠깐만요. 거기 이제 마지막 부분은 총괄적 설명에 뭐가 나와요? 장점이 나오죠. 장점. 그래서 이 장점이 뭐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뭐 사건을 종합하고 분류하거나 정리하고 역사적 구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총괄은 그 어떤 역사 사건의 전후관계를 보여주며 그 사건에 속해 있는 역사적 흐름을 전체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학생들과 하여금 총괄을 통해 사건들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찾는 데 얻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남색책 내용하고 겹쳐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 네 번째요. 네 번째. 총괄적 설명은 학생들과 하여금 과거의 구체적인 모습을 되살리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외워두세요. 요건 파란 책만 있어. 요거는. 자, 이건 좀 생각할게요. 왜냐면 과거의 구체적인 모습을 되살릴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자, 총괄학습의 그 총괄 개념의 기준은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일반적 개념과 달리 내적인 거죠. 의지와 동기.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모습과 연결되는 거야. 내적인 모습들 보니까. 그러나부터가 뭐냐면 단점이죠. 이 단점도 이게 파란 책만 내용 있는 거예요.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총괄해서 설명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인간의 이념이나 목적 외의 제도나 자율적 조건에서 고정같이 역사적 가지를 총체로 파악하는 자세가 결여됐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외워두세요. 단점.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남색 책에도 있지만 파란 책에도 있으니까 거의 겹치지만 좀 한두 가지는 빠진 게 있으니까 그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그 몇 페이지면 72페이지 그 역사적 이해 부분, 감정입적 역사 이해 부분인데 거의 이거 총체론이니 뭐 이제 뭐 부분론이니 하면서 나온 거는 똑같은데 어디만 좀 약간 보냐면 세 번째 그러나부터 잠깐 보세요. 자, 역사적 감정입의 특징들이 좀 나와요. 이게 좀 설명이 잘 돼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72페이지 그러나 세 번째 단락. 자, 역사적 감정입은 다른 분야의 감정이입과 구별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 이해에서 감정이입은 역사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역사 행위는 감정이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행위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가 일어난 당시에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키워드 나오죠. 역사적 감정이입은 행위자에 대한 이해와 역사 상황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맥락적 지식. 그래서 인지적 성격.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때 인지적 성격이라는 것은 뭐다? 사료를 바탕으로 한 거죠. 기본적으로 인지적이지만 거기에 뭐가 약간 플러스 된다? 정의적 성격이 가미된다. 요게 핵심 키워드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잠깐 보세요. 자, 이전에 기출에 나왔던 게 이제 있는데 감정이입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있는데 자, 과거인들의 생각은 현재와 차이가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죠. 이건 이제 좀 약간 요약해서 말하면 특수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것은 특수성 이렇게 쓰면 안 돼. 실제로 이제 전제 조건 하면 그대로 써야 돼. 그 예전에 네 가지 전제 조건 썼는데 뭐 특수성, 합리성, 보편성, 개통성 뭐 이렇게 쓴 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문장을 그대로 풀었으면 그러니까 이해할 때는 그렇게 외우지만 실제 쓸 때는 이게 이제 그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과거인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였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게 뭘까요? 합리성이죠.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건 마찬가지로 드레이의 합리성 있죠. 목적, 상황, 수단. 이때 기준은 누구죠? 과거인의 기준으로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뭐 과거 사람들의 행위가 미신이라고 무시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경우 역사의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세 번째로는
자, 과거 사항은 오늘날 사항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소유하였다. 이건 보편성이죠. 신호애락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다 똑같이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과거의 생활 형태는 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거는 뭐 상황적인 뭐 상황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노란 책에 이제 플러스 된 게 뭐냐면 개통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란 책이 뭐냐면 개통성 뭐냐면 지금 있죠. 지금의 생활 형태는 어디와 연결돼 있다? 과거와 연결돼 있다. 과거와 현재가 분리된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연결됐다 하면 개통성이야. 근데 여기는 뭐냐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건 상황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당시 상황과 밀접. 네 가지 전제 조건인데 책마다 좀 달라요. 이거 네 가지고 저기 그 노란책 네 가지야. 근데 여기는 상황성이 들어가 있고 여기 노란책은 상황성 빠지고 개통성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겹치면 다 합쳐서 5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감정이입의 이제 단계가 나오죠. 감정이입 단계.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예매한 게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고정관념, 일상적, 맥락적.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남색책 그런 데서는 아예 감정이입을 안 하는 단계. 그다음 고정관념, 일상적 감정이입, 그다음에 그 맥락적 감정이입 중간에 부분적 감정이입. 그래서 2단계 더 들어가 있죠. 5단계 있어.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뭘 보냐. 자, 콜단 파인즈의 목표 분류를 좀 볼게요. 80페이지. 예전에 했긴 했는데, 한번 더 확인 차원에서. 이거 했나요? 했죠? 맞아. 했네. 네. 넘어가고. 자, 또 뭐냐면 이제 쭉 넘어가서, 이거 뭐 비슷비슷한 건데, 예. 거의 이제 그 역사교육 목표 상세했죠? 예. 그리고 거의 겹쳐가지고 했고 평가 과정을 좀 했고 자, 여기 보면 24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제가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44페이지 피아제 이론 발달 저기 뭐야 그 피아제 필할레 모델 있죠. 그래서 요것도 했나요 제가? 했죠. 다 했네. 예. 그리고 구성주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역사교육 부분 있죠? 여기 부분 해야 되네. 교육과정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 270페이지부터 하면 되겠네요. 예, 웬만 다 겹쳐. 200 이게 예전 책인가? 이것도 좀 봐야 되겠네. 잠깐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요거부터 나와. 9장 그 한국 역사교육의 변천. 여기부터 볼게요. 그래서 요 장은 뭐냐면 정근대 시대 역사교육하고 그 다음에 구한말 때 그 역사교육,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조선교육령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오이전 7차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역사교육을 한번 쭉 살펴본 거야.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되게 중요한 파트야. 요 부분이.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삼국시대에서 이제 조선전기 역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교육이었다? 경사일체 교육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두 번째 단락 넘어가서 유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그것은 삼국시대였으나 당시 어떠한 책이 교육용으로 사용될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중국 역사서인 구당서에 고구려의 경당에서 오경과 사기, 한서, 후한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언급됐던 거야. 후한서, 삼국지, 진춘추 등을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임신서기석 같은 거 있죠. 그래서 3년간 시, 상서, 예, 전 등을 합수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 통일신라 국학에서는 좀 더 이제 뭐냐면 내용인데 독서상품과 관련돼 가지고 3, 4. 예. 그래서 사기, 한서, 후한서 이런 사람을 이제 뽑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고려 시대 때 이제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사학 12도에서는 구경 외에 사기, 한서, 동강한기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조선 시대는 통감류가 되게 많고요. 자치통감, 통감강목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없죠. 지금 자치통감, 통감강목 왜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요 당시에는 거의 만들어질 당시야. 송나라하고 겹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해져야지 이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 비슷해. 그 16년 경기도 서브노트는 처음 해볼 때는 그냥 다운만 받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게 합격자들 보고 많이 봤다니까 공부하기 시작한 거 아니야? 예,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된 책인지 아닌지 검증이 안 됐잖아. 근데 검증되고 나서 뒤에 이제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예전에 유명했던 검증했던 사기, 한서 뭐 이런 책들을 이제 받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밑에 뭐 고려시대 때 뭐 상옥사기, 순국유사 만졌다 그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한국사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조선으로 넘어가죠. 조선은 이제 성리학적 유교 이념이 입각한 역사교육이 있었죠. 그래갖고 뭐 응제시주, 그 다음에 세종시족 지지, 그 다음에 뭐 동국여지슬람 등등 이런 책이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뭐 통감 전후해가지고 이제 통감류 사주들이 등장을 해요. 예, 이런 것들. 자, 조선 후기 때 이제 했던 게 이거 이제 중요하죠. 박세무가 지은 동문서승.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건데, 자, 동문서습은 이 말 자체가 이제 뭐냐면 아이들의 목매함을 깨우친다라는 뜻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가정에서 아동들에게 유교 정신과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재. 원래 박세무가 이거 만들 때 무슨 서당에서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일종의 자기 집안 아이들에게 이제 가학육 교과서로서 이제 만든 건데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이제 영조가 보고 괜찮다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준과 그냥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오준과 역사 중에 어느 게 더 비중이 높을까요? 오준이야. 그러니까 상강 오준에 관련된 것들을 에서 역사를 찾아갖고 애우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든 거죠. 이것도 정형적으로 뭐예요? 경사 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역사도 이제 두 개가 있어. 한국 역사하고 중국 역사. 그래서 비중도 어디게 더 많아요? 중국 역사가 많아. 이게 한 3분의 1. 예.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 부분에서 간략한 중국의 역대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수록했는데 동문서습에서도 담긴 우리나라 역사 내용은 매우 간략하고 삼국과 고려, 조선 왕조의 피상적으로 서술한 데 있다. 그나마 서술 변량도 중국사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제 뭐냐면 동문서습에 뭐가 나와요? 지금 계속 문제점이 나오죠. 한 개. 예. 첫 번째 한 개고 두 번째 소중화관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자에 의해서 우리 풍습이 고려됐다는 걸 등 중국 중시세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이제 한 개예요. 동문서습이 한 개 쓰라고 할 때는 이거 쓰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지만 의의도 있죠. 나름대로 의의 쓰려면 이거 써야 돼요. 의의.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역사교육 규제로 만들어진 최초의 책이며 우리나라 역사를 단권에 시작됐다 한다고 서술한 등 민족사 정통을 드러내는 서술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여러 한계점에도 있지만 완전하게 뭐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에 탈피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 당대에 비교해 볼 때는 나름대로 역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를 책에 적어놓고 그리고 나름대로 단권을 이제 알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의의와 한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학자의 역사교육과인데 요거는 뭐 이제 그쪽하고 이제 관련돼 있죠. 조선 후기의 사학사.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이익 같은 거 있죠? 이익이 이제 3한정특론 쓰고 나왔잖아요. 요거 예, 그 단군 기자 만 이렇게 3한정특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뭐냐면 고금의 성패를 통치자의 제독이 아니라 시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그 이익이 이제 볼 때 이제 역사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시비, 예, 그 다음에 그 시비가 이제 제덕이죠. 이제 일단 여기에서는 그 다음 우연, 그 다음에 시세. 근데 그 중에 역사의 뭐냐면 원동력은 시비 이게 아니라 뭐냐면 시세다. 예전에 시비라는 거 뭐야? 옳고 그름이죠. 이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판단했는데 역사의 움직임은 시세다는 거. 시세. 시세가 뭘까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왔죠? 제가 학교 가서 교사 되려고 했죠. 근데 교사 됐더니 개뿔 돈도 하루에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주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넉넉한 이제 먹고 살만한 월급 주고 어떤 직장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시세라는 거는 경제적 조건이야. 그래서 역사의 발전은 원동력이 그 뭐냐면 중이라고 생각하고 민중에서 물질면을 역사했지. 물질면이 뭐다? 시세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익의 역사가 나오고 이제 관련돼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그 뭐냐면 신학자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사학사와 관련돼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기억해야 되겠네. 그 밑에 이해와 함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와 함께 어디냐 269페이지. 자, 이해와 함께 보이시죠? 그 동문선습 발합 문장에 이해와 함께가 있죠? 예. 자, 이해와 함께 보면 박지원, 정양용 등은 당시 역사교육 교재를 널리었던 천자문, 통감조력, 사략을 읽지 말자고 하는 삼서불가 독서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자국사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의미 파악 없이 맹목적 외우는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서라는 그 세 가지 뭐냐면 책을 읽지 마라. 천자문, 통감조조, 사락 이걸 읽지 마는데 이거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때 잠깐 언급돼 있었어. 예, 잠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넘어가죠. 계약이. 자, 계약이 있는데 지금 몇 시간인데? 49분이네요. 좀 쉬었다 할게요. 예.